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네, 언니들 추석 잘 보내고들 오셨습니까? 우리 추석 지나고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다들 얼굴들이 좋은 건가요? 저는 백신 맞으셔서? 백신 맞아서. 네, 제가 어제 잔여 백신을 급하게 신청해가지고 맞았는데 이게 되게 나른하네요. 엄청 몸이. 그쵸. 2차를 맞으니까 1차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팔 좀 아픈 거 말고는. 근데 2차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감독님 좀 눈이 촉촉하네. 촉촉해요? 다행이다. 촉촉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까맣게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저도 어제 잔여 백신을 맞고 그냥 살짝 기분이 나쁜 상태. 저는 되게 아팠어요. 2차. 좀 많이 고생했어요. 거의. 면역력이 살아있다.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럼. 이게 건강할수록 더 아프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불쾌하게 몸이 불편하고 아프더라고요. 어릴수록이요? 네, 세포들이 아직 팔딱팔딱한가 보다. 도희님은요? 아직 2차 전이시죠? 네, 저 아직 1차만. 2차 못 맞았어요. 1차만 맞았고요. 감독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밤에 죽을까봐 잠을 못 잤다. 네. 다음에 그럴 때 전화하세요. 내가 같이 잠이라도 자줄게. 아니 갑자기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했더니 자다 죽을까 봐. 2차 맞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 그것도 그렇고 2차를 맞으면 약간 모든 세포들이 약간 예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예민해져서 그래서 깼을 수도 건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되게 예민했거든요. 온 세포들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연휴는 잘들 보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들 멀리 안 가셨죠? 네, 저는 그냥 본가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 독립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5개월 조금 안 됐죠? 근데 와 벌써 본가가 낯설더라고요. 그럼. 불편해. 네. 그래서 하루 자는데도 뭔가 몸이 불편하고 조금 그랬어요. 나의 침대로 가야겠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과 만난 건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도 먹은 건 너무 좋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 진짜 공간이 이제 아닌 독립하신 거야. 거네요. 그렇지. 저는 가족은 항상 힘들다. 왜? 굉장히 짧은 시간 만나고 훨씬 긴 기간을 혼자 즐겁게 보냈지만 그래도 가족을 만나는 건 힘들다. 그런 걸 느끼는 연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사실 모여서 뭐 크게 부딪힐 건 없지 않아요? 그런 게 없는데 언니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그 사람이랑 보낸 시간이 가족이 많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도 잠자리에 들면서 했던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어떤 그런 거? 정말? 저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 네. 너무 짜증났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 말해봐. 아니 뭐 큰 건 아니고 그냥 동생이 무슨 얘기를 툭 하는데 아마 무심하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저 새끼 뭐지? 욕해서 죄송해요. 이그젝트리스. 제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손절을 또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음속으로 손절한 거죠. 얘한테 넷플릭스 아이디 알려주지 말아야지? 말하면서. 저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진짜. 네. 은하님 늘상 부딪히는 경험하는 일 아닌가요? 이 가족에 대한 여러 애증의 감정들을 겪는 거? 근데 저는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점점 이게 약해지고 자기 주장이 약해지고 저는 점점 세지니까 이게 중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겠네요. 어디서 얘 나갔다 이러면서 전화 붙잡고. 그러니까 명절 연휴를 보내고 와서도 이게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다고 뭔가 하나씩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전주 가는데 괜찮으셨어요? 저 가는 데는 금방 갔는데 올라올 때 5시간 걸렸어요. 원래 몇 시간이에요? 보통 안 막히면 2시간 반. 진짜 막혔구나. 네, 차로 가면은 안 막히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올라올 때는 5시간 걸리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7시에 출발해가지고 12시에 도착했으니까 집에. 아침 7시? 아니요, 밤. 저녁. 새벽에 와야 돼요. 무조건. 그쵸. 네, 무조건 새벽에 와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 밤 운전 근데 너무 힘들긴 했겠다. 네, 근데 뭐 그래도 잘 다녀왔어요. 저희 아버지 회도 사드리고. 제 조카가 11살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회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회의 3분의 2는 조카가 먹고 3분의 1은 아버지가 드시고
그러고 왔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뿌듯한 연휴를 보내셨네요. 네, 뿌듯한 연휴를 보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팟빵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들. 저희 가슴 뛰는 소설을 듣고 나서 이 민강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항상 진행하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북신의 청취 포인트입니다. 매번 좋은 책과 영화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줄거리 소개가 없어진 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방금 아쉽다고 한 사람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함께 해야죠, 감독님.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녹음하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 생각이 다 달라. 맞아. 우리 다르죠.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다고 그럼요.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취향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책이랑 어. 영화를 보면서도 언니들이랑 취향이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고 되게 비슷하구나라고 느낄 맞아, 때도 맞아. 있고 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이건 유수님께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식빵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주말이면 꼬꼬무, 심야괴담에 당옥사 돌아가면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을 좋아하나 봐요. 유유. 그리고 어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고 여운이 너무 깊었는데 북신에 올라온 거 보고 소리 질렀어요. 이럴 수가. 저랑 취향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유수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다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프로그램도 갈아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구력이 약해요. 하나를 끝까지 잘 못하는데, 요즘에는 당옥사랑 꼬꼬무가 아무래도 소재가 조금 고갈이 된 느낌이어서 약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그래서, 다른 걸 뭔가 있을까 했는데 요즘엔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에 빠졌어요? 제가 총 3개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갯마을 차차차와. 이거는 주변에서 호평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렌데. 공반장 너무 좋아. 정말? 저 좀 힘드네요. 하이클래스. 저는 몰라요. 하이클래스. 그 조여정 배우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옛날에 그 스웩님 했던 그 드라마 뭐죠? 스카이캐슬? 약간 네네네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지금 방영 중이에요? 방영 중인데 우연히 본가 갔다가 고모들이 그걸 보고 있길래 같이 옆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니 그래. 하면서 걔를 지금 보기 시작했고 또 하나 시작한 건 원더우먼이에요. 이한이. 이한이 나오는. 이 드라마인가요? 네, 드라마요. 나 왜 이렇게 모르고 있지? 다 모르는 그것도 드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본가 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TV 보다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 볼 게 많아서 드라마 보는 재미에 살고 있어요. 식빵맘님, 사과하세요. 제가 요새 발음이 안 돼요. 큰일 났어. 입도 그래, 굳어가다가. 어제 백신 맞았으니까 그래? 이해해 줍시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식빵맘님, 네, 유수님이 추천해주신 드라마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민강님, 식빵맘님 댓글 저희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또 청취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오늘처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뭔지 작별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즐거웠어요. 네,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은하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네, 이번 주에 선정해 주신 책은? 네, 지난달에 이제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김초엽 작가가 쓴 지구 끝에 온실 지구 끝에 온실이라는 책인데요. 작년에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이제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으로 한번 찾아왔었는데 저도 작년에 처음 접하고 그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진짜. 작가만의 그런 상상력과 너무 기발했고 그리고 또 특유의 그런 따뜻한 감성까지도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이번에 이제 김초엽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을 만나면서 사실 약간 기대도 하고 좀 걱정도 됐어요. 장편은 좀 어떨까 이런 좀 걱정도 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런 걱정이 다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당히 현실적이면서 적당히 판타지적인 요소들도 있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 알라딘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편집장이 해놓았더라고요. 등장과 동시에 힙합씬의 풍경을 바꾼 센세이셔널한 MC의 등장처럼 김초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착했다.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2019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품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20만 독자에게 사랑받았고 한국에는 SF 독자가 없다는 통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SF 생태계 내부의 왕성한 활동부터 사이보그가 되다 등의 저작을 통해 사회적인 목소리까지 김초엽의 이야기는 2020년대의 풍경을 조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지구 끝에 온 시를 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편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장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그 단편집에서 줬던 그 짧고 강렬한 느낌을 장편이 쭉 끌고 가기는 쉽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언니들은 어떻게들 읽으셨나요? 지구 끝에 온 실? 저도 감독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소설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좀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이번 장편 소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작가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인 작가의 포부가 느껴지는 장편 소설이라고나 해야 할까? 그래서 사실 되게 참신하진 않았고 저한테는 전 되게 참신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김초엽 작가만의 특유의 그런 따뜻함이 있죠. 그런 거는 맞아요. 되게 좋았고 따뜻한 시선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뭔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렇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작가 특유의 그런 것들은 되게 좋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작품이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도희님은요? 네, 저는 좀 다른데요. 사실 선정됐기 때문에 읽긴 했는데 읽고 나서는 김초엽 작가가 분명히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선한 스토리, 새로운 어떤 주제, 뭐 미래나 SF나 기계나 인간의 관계라든지 과학적인 거를 기대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게 별로 새로운 특별한 건 없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단편을 읽을 때는 왜 이 사람은 막연하게 이렇게 공동체에 되게 가치를 많이 두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어린아이들의 세계 같고 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차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왜 여기서 더 고민을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몰랐고 나이가 그만큼 어린 학생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었고 오히려 다른 에세이나 이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편을 보면서는 다른 부분보다 제가 가장 좋았던 게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느껴졌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현상 유지란 건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 자체가 그나마 나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나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걸 남기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참 좋았어요. 이게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면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죽어도 여기서 죽자라는 그런 주인공들의 얘기도 전 되게 많이 다가왔었고 네, 그래서 공동체만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느꼈었고 작가로서는 여전히 얘기를 풀어가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단편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서 어쨌든 끝까지 썼잖아요. 끝까지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게 저같이 느끼신 분은 어딘가 듣고 계시겠죠?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좋았습니다. 와, 도희님의 시선이 참 새롭고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면 이 지구 끝의 온실 어떻게 전개되는 소설인지 은하님이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은하님이 쭉 궁금한 질문들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거는 소설 소개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의 두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은 아영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더스트 생태 연구소라는 곳에서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원이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해월이라는 지역에서 이상 증식하는 덩굴 식물에 관한 보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원인이라든지 현 상황을 파악하러 동료들이랑 그곳으로 향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중을 나왔다. 거기서 만난 산림청 직원이 이제 거기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근데 그 소문 중에서 막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봤다고 그러고 저런 소리도 들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푸른 불빛이 떠다니는 거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영이 거기에 꽂히게 돼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영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따랐던 좋아했던 어떤 동네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의 정원에서 푸른빛을 내뿜는 식물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존할 수 있는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 얘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 시기가 2055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구상의 더스트폴이라는 독성의 먼지 구름이 지구를 덮치면서 이제 지구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나옴이랑 아마라라는 자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엔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안식처, 유토피아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쪽 돔 저쪽 돔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정착을 결심했던 이제 돔이 프린빌리지라는 돔인데 거기에는 온실이 하나가 있고 그 온실의 주인인 레이첼이라는 사이보그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보그 인간이 이런 식물을 연구하면서 너무 긴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줄거리가 없잖아요. 식물을 연구하면서 좀 이렇게 식량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식물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독성 물질, 체내에 흡수된 먼지를 중화할 수 있는 약도 만드는 그런 어떤 지구 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레이첼과 유일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지수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그 돔의 대장격인데 어쨌거나 이곳이 이제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여기에 끝까지 여기에서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쨌거나 인간들이 있는 곳은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뭔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던 중에 엄청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쪽 프린빌리지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레이첼이 개발했었던 어떤 덩굴 식물만이 답이라라는 결론에 닿게 돼요. 근데 그 덩굴 식물이 이 먼지를 중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증식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잘못 심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레이첼이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지수가 설득을 해서 그 덩굴 식물을 돔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엄청난 먼지 구름은 지나가게 되지만 모두 살아남게 되지만 이 덩굴 식물이 완전히 돔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돔마저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던 축복받은 곳이라고 말했던 곳도 결국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우리 이 덩굴 식물을 이제 각자 가지고 가서 지구 곳곳에서 심자. 그래서 지구를 재건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흩어지는데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다들 뭐 이게 지구 재건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이 지구 재건을 위해서 애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감동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은하님은 참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안 버벅이고 줄거리 소개를 잘할 수가 있지? 굉장히 버벅인 것 같은데. 난 너무 신기해 들을 때마다. 자꾸 새로 시키려고 칭찬한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장편이라 가지고 시점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참 줄거리 소개가 쉽지 않을 텐데.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시킬 것 같아서. 정리쟁이. 이게 보니까 1장, 2장, 3장이라고 구분이 돼 있어요. 맞아요. 챕터가. 그래서 1장이 이제 모스바나라는 방금 얘기한 덩굴식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장이 프린빌리지라고 해서 이미 망하기 직전의 세계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공동체인 거죠.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그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마지막 3장에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제 이후의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끝을 향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은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질문을 잘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은하님이 뽑아주신 질문을 쭉쭉 해주시면은 언니들이랑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소설이 그렇게 먼 미래에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 30년 뒤죠. 우리가 충분히 살아있을 그런 시기의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르러서 더스트폴이라는 그런 먼지 구름이 지구를 덮치면서 지구가 멸망으로 치닫는다고 했는데, 이런 설정이 언니들한테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먼지구름뿐만이 아니라 뭐 호버카였나? 호버카. 네. 그런 거나 혹은 뭐 영양 캡슐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미래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느꼈고 또 어떤 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는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1장에서 주인공 아영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2129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장에서 그렇게 이제 더스트 때문에 고통받아서 돔 시대가 열리던 그 시기가 2058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가 좀 헤아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어떤 한 시점에서 아마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뭔가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작은 것들을 해서 뭔가 그런 걸로 뭐 재건을 하거나 이런 거를 꿈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과학 실험이 잘못돼서 이 더스트, 이게 그러니까 먼지죠. 이게 나노봇 먼지가 된 거예요. 입자가 너무너무 작은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데, 이 과학 발전의 부작용으로 이 먼지가 자가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스트폴이라는 2055년에 큰 재앙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먼지가 어쨌든 사람 인체로 들어오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제 내성을 갖는 사람들이 살아나거나,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돔이라는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놔서 거기에서만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그러니까 이러한 설정들, 그리고 나서 8년 정도의 그런 더스트의 그런 안 좋은 잠식되는 게 8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아마 64년에 그 전체 돔들이 뭔가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그 더스트를 어떻게 없애려는 작업을 하면서 완전 종식이 된 게 6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영이라는 인물은 그로부터 이제 60년? 약 60년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정말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아까 말씀하셨던 호버카는 사실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날아다니는 듯한, 그쵸, 로봇인데 그죠? AI인데 자동차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날아다니는 공중을 것까지는 막 날아다니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영양 캡슐 그 설정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되게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느낌이 나서 이 설정 자체는 되게 와닿기는 했어요. 소설에서. 현실적이죠. 사실 지금 얘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그리고 사실 이게 돔과 돔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돔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막
살인 얘기도 그것도 너무 생각나고 네. 이래서 아 진짜 인간이란 정말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악행들도 사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읽으면서 좀 흡입력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실제로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소설을 구상했다고 하니까 김주엽 작가가 네,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의 모습이랑 많이 닮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보면 지금 되게 소소한 거긴 하지만 강대국들 돈이 있는 나라들은 백신을 자유롭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어려운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아예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국가들과 좀 나눠서 좀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건강마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렵게 사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그냥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 그리고 실험을 하다가 여기서 보면은 실험을 하다가 더스트를 그쵸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코로나 음모론. 그러니까 당혹사를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런 책 그쵸. 안에서 펼쳐진 맞아. 이야기랑 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들도 있고 저는 공감되는 포인트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사람의 군상을 그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정말 세상이 멸망하면은 이렇게까지 극단의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서로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의지해가는 모습도 참 이 소설이 잘 그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까 은하님이 처음에 질문하실 때는 이제 이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현실에 없는 그런 장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아 흥미롭다, 아 이런 상상력 되게 좋네 라고 그냥 정말 가볍게 넘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1차적으로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무정부 상태일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게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매니큐어를 발랐다고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 그게 현실에 존재한다는 그쵸. 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데도 미국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런데도 여러 많은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고 그래서 이 무정부 상태라는 게 사실 그런 생각이 요새 들거든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끌리질 않아요. 정치적인 이슈에는. 근데 정말 나를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좌우하게 하는 게 나의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옴이나 아미라 같은 사람은 내성을 가진 친구들이잖아요. 내성종들이 있죠.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더스트가 덮친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그런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사냥꾼들한테 쫓기고 실험체가 되고 실험체가 되고 피를 뽑히고 그래서 이런 맥락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면 결국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맥락에 놓일 수 있는가를 나는 안전할 거라 생각 그냥 막연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맥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문제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요새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맥락은 가임기 여성을 어떤 맥락에 놓는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쵸. 되게 우리한테 오는 그 1차적인 충격이 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소설이랑 크게 상관이 없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신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현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좀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요소들이 많아서
되게 더 와닿았었던 것 같고 저는 이 30년 뒤의 모습을 언니들한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30년 전에는 어땠지라는 걸 먼저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30년 대의 이 세상을 떠올리면은 일단 이렇게 손에 쥐고 다니는 전화기라는 건 생각도 할 수도 없었고 그쵸. 심지어 이 핸드폰이라는 게 카메라도 됐다가 뭐 정보 검색도 했다가 거의 소형 컴퓨터잖아요. 그리고 물도 그때는 사 먹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얘기하는 했거든요. 게 다 영화 써니 갑자기 써니 안에 등장했던 모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얼마 안 있으면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이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도. 공기도 사 먹을 거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물을 사 먹고 있고 핸드폰을 쓰고 있고 청소기가 지 혼자 알아서 집을 청소해주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점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게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빠르게 그쵸. 바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의 30년 뒤는 어쩌면 이것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생각하는 3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와, 이거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려웠어. 이게 과학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그렇게 되면 30년 뒤에 내 나이가 아직 40대. 아유, 멀었네 아직. 근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내가 30년 뒤에 70인데 지금 우리가 70의 어르신들을 봤을 때 내가 과연 30년 뒤에 저 모습일까? 라는 건 사실 물음표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건강하게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도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저도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이 그러니까 정치에서 내는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의 나의 삶이 너무 크게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엔 특히. 그래서 이런 계속 이제 어쨌든 뭐라 그러지 고령화 사회가 돼 가니까 다들 복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해요. 저는 이 생각이. 그래서 저는 사실 할아버지랑 어릴 때부터 컸어가지고 노인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연민이 있는데 내 나이 70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사실 감히 상상은 안 돼요. 더 저는 그러니까 뭐 물론 수명은 늘어나서 뭐 젊음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확실히 지금보다 훨씬 더 극과 극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몇 살까지 살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살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 예를 들면 사실 노아도 지금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이 늙잖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 그대로 늙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냥 육안으로 봐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역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왜 최근에 저도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왜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진공 상태에서 차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사기 또? 이것도 당국사에서 믿으세요? 일론 머스크 믿으세요? 아니 저 제 주변에 이거를 맹신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집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집을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이퍼루프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차로 갈 수 있는데 서울에 왜 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싼 땅에 넓은 집, 아주 내가 살기 편안한 그런 집을 지어서 살지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전기가 나가는 시대가 갑자기 와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인데? 근데 계속 드는 생각은 이제 어쨌든 그런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회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누릴 수 있겠지만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사는 구역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방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세상처럼 정말 이 돔 밖에서 사는 사람들, 돔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저는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30년 뒤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정도도 사실 핑크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학기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이첼이 인류가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 다 멸망하고 나서 나는 눈을 떠서 그 다음에 지구에 내 식물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겠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때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다시 얘기하긴 하지만 근데 이 식물학자인 사이보그인 레이첼이 정말로 본인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였다면 아니면 인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난 인간이 멸망하는 게 지구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기술도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면 사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학자들이 거기까지 가는 걸 허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이제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맞습니다.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뭐 다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게 지금 벌써 뭐 어느 나라에선 이게 허용돼서 난자를 어떻게 한다고 뭐 애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기사가 눈을 씻고 보게 되지 않으세요? 한 번씩?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더 무섭거든요. 여기서는 더스트로 나오지만 기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해서 그냥 그치. 내일 바로 우리 다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비닉빛 이렇게 나눠지기 떠나서 그냥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네. 아유, 이왕 상상하는 거 그냥 즐거운 상상할게요. 나는 내년 70에 20살 정도 어린 남자 옆에 끼고 놀 거야. 신나게 놀 거야. 그 진공 하이퍼루프 거기에 태워가지고 그래, 신나게 놀 거야. 어차피 그렇게 되면 너무 웃기다. 자율주행일 거 아니에요. 안에서 같이 맞아, 와인 마시고. 그래, 좋은 생각에. 그렇게 놀아야겠어. 이건 이제 기술 맹신론자들. 나 그냥 맹신해서 상상이니까요. 즐겁게. 네. 근데 뭐 되게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뭔가 이런 교육도 중단이 되고 뭐 공장도 돌아가던 게 잠깐씩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딱 바로 피부로 느끼잖아요. 요즘 공기 너무 좋잖아요. 하늘 맞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어쩌면 이번 기회로 지구가 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금세 그 일회용 쓰레기가 지금 또 엄청 넘쳐나잖아요. 그걸로 다시 배달 음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만약에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그 더스트폴에 대응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이제 소재를 삼았던 게 식물로 나오잖아요. 식물로 나오는데 왜 굳이 식물이었을까? 사실 뒷부분에 이제 작가의 말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언니들이 이런 환경 문제가 닥쳤을 때 여기에서 소재로 쓴다면 어떤 거를 매개로 삼으면 기발할지 좋았을지 혹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신선했어요. 식물 하나.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모스바나라고 불리는 식물이 잡초인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식물들이 뭔가를 해결해 나간다는 건가?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덩굴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는 아니었지만 근데 식물이라는 거에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작가는 어쨌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지구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식물들을 곳곳에 심으면서 뭔가 지구를 좀 다시 바꿔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오히려 공감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이 소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작가라면 혹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좀 뜬금없는 상상이긴 한데 저는 바다 해저 도시를 더스트를 가장 쉽게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바다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 생각은 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약간 해저 도시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말 육지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없을 정도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바다도 근데 오염이 될 텐데? 그러려나?
아무튼 해수면 그쵸. 깊이 내려가면은 그 오염도가 그래도 그 오염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못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깊이는?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근데 바다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저는 대상이 맞아. 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는 이제 식물이라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에 포인트를 두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그려왔지만 저는 좀 더 판타지한 그런 매개체인 바다에 뭔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게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 우주로 가겠어요. 그럼. 지구 밖에 온실. 나는 우주로 가겠어. 지구 밖에 온실. 아니면 네. 섬을 하나 띄워. 하늘에 살아야겠다. 진짜. 하늘에 살아야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잘못된 운을 띄워가지고 지금 언니들이 자꾸. 아니 근데 이 식물이라는 이게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되게 원래 좀 식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자연에 가까이 살아야 된다고 약간 맹신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꽃도 좋아하고 꽃 사진도 잘 찍어요. 그래서 그래 꽃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가하잖아요. 이 식물은 말이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쑥쑥 자라 있고 그리고 우리 본가를 가보면 알 텐데 정글이거든요. 식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지를 정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 똑똑한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그래서 그 굉장히 공감을 했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초록별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지구를.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참 이 식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 먹이사슬 피라미드를 그렸을 때 사실은 식물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 되기도 했어요. 오히려 저는. 유수님은 식물 이상의 것이 없다. 식물 이상의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더스트였기 때문에 저는 식물이 제일 찰떡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기였어도. 그러니까 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한창 힘들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이제 팔려 나갔던 걸 생각해 보면 공기청정기랑 공기정화 식물 이렇게 정말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기계 외에 이렇게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면은 식물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땅이 오염됐을 때 정화작용도 해줘요. 식물이. 식물 아주 사랑하는 네, 유주님. 식물 최고. 일단 소설에서 아까 이제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아영이라든지 나오미, 아마라 아마라예요. 아마라. 네. 아마라 같은 이제 주인공들도 등장하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물들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뭐 그 설정이 되었던지 언니들이 좀 인상 깊게 봤던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레이첼이 역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 외에도 그냥 이 작가가 여행을 해도 혼자 하지 않아요. 이 등장인물들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런 두 사람만의 케미를 항상 준단 말이에요. 아영이는 이희수라는 그 노인과의 케미 어렸을 때 그리고 그 회사 동료 윤재라는 연구원과의 케미 그리고 나오미와 아마라 그리고 둘이 다니죠. 그리고 지수와 레이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구도가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서로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에서 서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마음으로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 일종의 파트너를 이렇게 준 거가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점 벌써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같이 얘기하죠. 뭐.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이러한 설정들 너무 좋았는데 그 인물 간의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욕심을 부렸다라고 느껴진 게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짧았다라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이런 인물 간의 그런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인물들 간의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둘둘이 파트너를 이루는 그런 설정이 너무 좋았고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유일한 사이보그죠. 레이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이었다가 거의 막판에는 100% 가까이 이제 사이보그가 된 사람인데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레이첼을 보면서.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 형태를 띠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오면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 사이보그가 갖고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이었어요. 맞아. 좀 레이첼의 감정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저도 좀 뭉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이 소설에서 그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 작가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쓰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다가왔는데 뭐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현실이 되게 잔인하잖아요. 이타적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였고 그래서 와 인간이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 이럴 바에 그냥 다 망해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망하면 안 되지. 너네는 살아야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그걸 가장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수 씨였던 것 같아요. 저는 희수보다는 지수 씨였어요. 네. 과거의 인물이네요. 네, 과거에 아직도 젊은 지수 씨였어요. 뒤에 가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 이분도 이미 힘든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많이 살고 싶지도 않고 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근데 이제 조금 그냥 쉬고 싶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좀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닿았던 레이첼이라는 식물학자를 알게 됐으니까 우리 잠깐이라도 서로 편하게 살아보자. 너랑 나랑도 거래관계고 여기 모이는 마을 사람들과도 다 거래관계야. 굉장히 현실인식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서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믿는 걸 보고 쟤네의 꿈을 내가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레이첼과 이 식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계속해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 더스트를 한 번이라도 더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을에 있는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미래를 선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지수 씨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사실 되게 무용하잖아요. 그때 지수 씨가 나눠준 식물이 뭔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어떤 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심겠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시지만 그 심었던 식물 때문에 사실상 크게 더스트가 감소했고 인류가 재건할 수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레이첼의 온실이 있었던 그 마을에서 거의 마지막에 지수가 나오미에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돔을 없애는 거야. 그냥 모두가 밖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지. 불완전한 채로. 그럼 그게 진짜 대안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거야.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뭔가를 해야 해. 현상 유지란 없어. 예정된 종말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나마 나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가 더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지수 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 같이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도 되게 좋았고 그 지수라는 캐릭터도 되게 좋았어요. 저도 관계에 있어서는 지수와 레이첼의 관계가 참 좋았고 저도 감독님처럼 레이첼이랑 레이첼 이게 외표법으로는 레이첼이 맞거든요. 네. 레이첼이랑 지수 씨와의 관계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둘 중에서 더 마음이 쓰였던 인물은 저는 레이첼 쪽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얘기하자면 뭐 마음에 들었던 설정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레이첼이 이런 인간으로서의 유기체가 신체에서 정말 소량밖에 남지 않은 사이보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런 인류를 구원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인간이 아니라 사이보그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설정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흔히 이제 사이보그라고 하면은 혼자서 알아서 척척척척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뭔가 로봇 같은 느낌을 많이 떠올리는데 레이첼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설정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인간과 사이보그가 공생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그려진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소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도희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사람이 내성이 있다라고 하면 강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소설 속에서는 그런 내성을 가진 내성종들이 비내성종에 의해서 핍박받고 뭔가 갈취당하고 이런다라는 설정 자체가 아 이게 차별이라는 거는 어느 세상에나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느냐의 기준이 아 이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설정 자체도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소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1부, 2부에서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떡밥들이 등장을 맞아요.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원인이라든지 결말에 대해서 3부에서 전부 이제 떡밥을 회수하고 엔딩을 맺는데 그런 결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도희님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실제로 식물을 심었다, 되게 감동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약간 너무 인위적인 자기적이다. 너무 뻔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느낌도 들었고 뭔가 하나쯤은 좀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쯤은 오픈 결말로 남겨뒀어도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너무 친절했다. 언니들은 결말이 좀 어땠는지? 저는 사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말까지 읽고 나니까 이 작가가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이 그 아까 감독님이 읽어주셨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해보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 의미에서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더스트폴이 종식되고 나서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사실 이 더스트폴이 종식된 원인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유층들이 뭔가를 개발해서 종식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어쨌든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로 작은 그러한 씨앗들이 모여서 결국엔 더스트볼이 종식됐다라는 결론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눈물이 지금 나는 거죠? 약간 벅차올랐어. 목소리가 떨리는데. 약간 벅차올랐어. 이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저 최근에 도희님이 추천해줘가지고 귀멸의 칼날을 봤는데 극장판 보셨어요? 극장판을 보고 나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1화부터 애니메이션 극장판 쭉 보셨구나. 네. 애니메이션 필요 없고 극장판으로 끝날 수 있는데 왜 보고 전화 안 하셨어요?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랬지. 거짓말. 아니 그게 아니 극장판을 보고 나서 이 등장 인물들의 사연이 너무 다 하나하나 궁금해져서 제가 아예 그 긴 시리즈도 다 정주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빤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파야.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좋아. 그렇게 내가 분명히 죽을 걸 알면서도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내가 있는 한 명도 죽게 하지 않아.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사람만 딱 죽었어요. 진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렸어요. 다 살리고 그 사람만 딱 죽었어요. 울어도 돼요? 나 지금 말하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야. 맞아.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맞아, 강자지. 사실 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상황만 모면하면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모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얘기해. 적한테도 얘기하고 나의 그 다음 세대한테도 얘기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주는 게 옳은 일이다. 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유주님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에 좋았던 게 그 항의 메일을 아영이 받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무슨 몇몇 사람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뭐 세계를 바꾼 것 같이 그런 환상을 전파하지 말아라. 되게 많은 인류가 같이 노력해서 한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한 식물학자의 선택, 개인의 선택. 그렇지. 그걸로 사실 크게 영향을 맞아. 전체가 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진짜 크다. 인류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크다. 이거를 아예 소설적인 세계관으로 보여줘서 저는 그 부분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결말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곳곳에서 아주 작은 힘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런 결말이 더 와닿고 좋은 것 같아. 날 울게 했어. 귀멸의 칼럼.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거든요. 이 소설에 되게 무용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가치를 두는 면들이 좋았어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푸른 빛이 그게 공기 정화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그냥 부작용 같은 거야. 근데 보면 사실 제가 아까 제일 좋았다고 했던 지수 씨랑 2058년에는 나오미가 그랬고 2129년에 아영이 이미 성인이 된 아영이 어렸을 때였겠죠? 그때 서로 공명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나오미가 처음에 언니랑 같이 도망 다닐 때 이미 내가 살기 위해선 도망치는 게 맞는데 굳이 다른 언니들이 있는데 가서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오면서 저 쓰레기들이 거짓말을 했어. 그 여자들이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나는 그 말을 믿을 뻔했어. 우리가 만난 거의 유일하게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을 믿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안 해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지 왜 가서 그걸 확인해요. 근데 제가 왜 좋았냐면 이게 살아남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살아남고 나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언니들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적일 수 있는데 그 식물을 심었다는 것도 나중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나는 다시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뭔가를 할 수 있게 어떤 따뜻한 뭔가 추억할 거 어차피 깨질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잠깐이라도 있었던 행복한 시절 같은 거 그게 정말 사람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10대 아니면 10대보다 더 어린아이들한테 되게 행복하고 안정된 공동체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곧 깨질 거지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따지면 하루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갔네. 그렇죠. 근데 하루가 안 나왔어요, 결말이. 맞아, 안 나왔어. 그게 좀 아쉬웠어. 하루가 안 나왔던 거 좀 아쉽다. 어딘 가서 또 잘 심고 살고 있었을 있겠죠. 거예요. 열심히 심고 있었을 것 같아.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소설에 대한 한 줄 평 나눠 볼까요? 저는 그 다음 장편 소설이 약간 기대되는 작가였어요. 김초엽 작가는. 사실 단편도 너무 좋았는데 장편이 사실 조금 전 아쉬웠어요. 이게 전 분량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신인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분량을 썼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분량의 문제. 그래서 참 긴 호흡으로 뭔가 완성도 있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작업들이. 근데 소설 자체로는 사실 할 말이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이 작가는 다음 소설이 기대되는 작가다. 네. 저는 사실 한 줄 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모든 이런 재앙의 원흉인과 동시에 사람이 진짜 희망의 씨앗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가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구가 너무 아프다는 걸.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항상 하는 말이 지구가 너무 아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미 틀렸어. 됐어. 너 뭐 나 하나 한다고 안 바뀌어.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노력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믿는 쪽이라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힘내야 돼요. 누나님은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유주님과 저 유리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도윤님까지. 전 빨대를 쓰지 않아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구까지 생각을 못하고 내가 아프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려면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소설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나가야 해.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해. 이게 저한테 남았어요. 네. 제가 제일 작네요. 저는 사실 환경 걱정을 지구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니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여기 딱 그 책에서도 나오는 문장인데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지구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네,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지구를 좀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부터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죽기 전에는 큰 문제 없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반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 준비되어 있죠? 다음 주에는 그래비티 감독으로 유명하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작품인데 사실 그렇게 흥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아마 국내에서는 크게 개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뒤늦게 개봉했어요. 그죠? 뒤늦게 개봉했을 거예요. 그게 DVD로 먼저 나오고 나서 입소문을 타면서 아마 개봉을 한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칠드런 오브 맨으로 언니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